1849년 6월, 조선. 왕이 죽었습니다. 후사도 없이. 궁궐은 패닉에 빠졌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주인 없는 배가 됩니다. 후계자가 없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외교는, 군사는, 행정은 모든 게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란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됩니다. 안동 김씨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외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선의 실권을 쥐고 있던 세력이었죠. 순조 때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 안동 김씨는 왕비를 계속 배출하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였고 헌종의 왕비 효연왕후도 안동 김씨였습니다.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되면서 그들은 외척의 지위를 넘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됐죠. 그들의 권력은 어땠을까요?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대신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죠. 왕이 아니라 안동 김씨의 눈에 들어야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줄이 중요했죠. 재정권도 장악했습니다. 나라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세금이 어떻게 거치는지 모두 그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안동 김씨의 저택은 궁궐보다 화려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군사권까지 장악했습니다. 왕의 호위부대조차 안동 김씨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왕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왕을 감시하는 도구가 됐으니까요. 그들에게 왕은 이미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장 정도였죠. 실제 권력은 자기들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왕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왕을. 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왕배비 순원왕후가 주재. 그녀 역시 안동 김씨 출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 왕을 추대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해한 왕감을 고르는 자리였습니다. 헌종이 23세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죽음. 이건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새왕 후보 명단이 돌았습니다. 왕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한 명씩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보, 이경은. 너무 똑똑해서 탈락. 책을 많이 읽은 자는 생각도 많. 두 번째 후보, 이관은. 너무 야망이 있어서 제외. 권력욕이 보인다. 세 번째 후보, 이정응. 인맥이 많아서 위험. 조정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위험하고 학식 있는 사람은 까다롭고 인맥 있는 사람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남은 이름 하나. 역적의 자손으로 낙인 찍혀 강화도 산골에서 농사나 짓던 27 청년.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왕실 교육은커녕 생존을 위해 괭이를 잡아야 했던 그 사람. 이원범. 그가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의 실록은 농사꾼에서 왕이 된 남자, 그러나 끝까지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조선 제25대 왕 철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신분 상승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권력의 도구로 소모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철종의 본명은 이원범. 그는 분명 왕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도세자의 아들 은원군, 아버지는 은원군의 아들 전개대원군. 피로만 따지면 왕실의 정통, 혈통이었죠. 그런데 이 집안에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적의 씨앗. 은원군은 정조 시절 역모에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강화도로 유배됐고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거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가문은 왕족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사람. 언제든 역모에 연루될 수 있는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었죠. 이원범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1831년 강화도 교동의 초가집에서. 왕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금지됐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이 역적질이다. 이 무서운 경고가 어린 이원범을 따라다녔습니다. 왕족의 자손이 학문을 익히면 역물을 꾸밀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으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상소문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건 곧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다시 권력을 노릴까봐. 그래서 이원범은 책 대신 괭이를 잡았습니다. 글 대신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밭으로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낮에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나무로 불을 피워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지쳐서 돌아옵니다. 이게 이원범의 일상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왕족이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그냥 천민과 다를 바 없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몸은 노동으로 단련됐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왕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화도에 사는 가난한 청년 중 하나였을 뿐이죠. 어쩌면 그게 이원범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족으로 주목받았다면 더 일찍 제거됐을 테니까요. 19살이 될 때까지 그는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궐이 얼마나 큰지, 왕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약점. 이원범은 글을 거의 몰랐습니다. 기본적인 한자도 서툴었고 조선 왕족이라면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경서, 사서삼경, 한 권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왕족의 자손이 글을 모른다. 이건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울 출신이라도, 아무리 반계라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원범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족의 피를 가졌지만 왕족의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배울 기회조차 빼앗긴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청년. 그리고 바로 이 무지함이 훗날 그를 왕으로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왕족은 많았습니다. 종친부에는 수십 명의 왕족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나이도 적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위험하고 인맥이 있어서 위험하고 의지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동 김씨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거됐습니다. 그렇게 명단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남은 이름이 이원범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안동 김씨에게는요, 정치 경험, 전무. 그는 평생 강화도에서 농사만 지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죠. 학문적 기반? 없음. 사서 삼경은커녕 기본적인 상소문조차 이해할 수 없었죠. 조정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음. 그는 서울에 와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조정 대신들과 안면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야망? 있을 리가 없죠. 왕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조선의 왕은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 문서를 검토하고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문서가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왕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건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책 문서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즉, 누군가가 해석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요약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왕 앞에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왕은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안동 김씨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전하, 이 상소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왕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읽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내용을 왜곡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숨긴다면 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원범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됐습니다. 만동김 씨에게 그는 위험한 변수가 아니라 완벽한 공백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었죠. 1849년 6월 9일, 강화도로 한 무리의 관리들이 내려옵니다. 명의정 정원용이 직접 왕명을 들고 왔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의 명이었죠. 초가집 앞, 농기구를 손질하던 한 청년이 고개를 듭니다. 관리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대궐로 오르셔야 합니다. 이원범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자기를 부르는 건가? 무슨 농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역모의 덫인가? 정원용은 말합니다. 연모죄를 씻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족으로 복권되십니다. 선왕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셨고 대왕 대비 마마께서 전하를 다음 왕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원범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역적의 자손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도망쳤습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며 거부했다고.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글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농사꾼일 뿐입니다. 정원용은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맸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전하, 이는 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영모로 다시 몰릴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순순히 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역적으로 몰아죽이겠다는 뜻이었죠.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위는 영광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결국 그는 끌려가듯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원범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낡은 옷 몇 벌? 아니면 어머니의 유품?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19년 동안 갖고 온 밭? 땔감을 베던 산? 매일 아침 물을 길어오던 우물? 그는 그 모든 것과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도를 떠나는 배 위에서 이원범은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섬이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평생 가보지 못한 한양, 한 번도 본 적 없는 궁궐, 만난 적 없는 수백 명의 신하들,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을 겁니다. 기뻤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그는 몰랐으니까요. 그에게 왕위는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죽음을 예감했을까요? 역적의 자손이 왕이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틀 뒤, 그는 창덕궁 인정전에 섰습니다. 백관이 절을 올립니다. 전하 천세, 천천세, 천천천세. 그리고 조선을 제2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철종. 그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강화도의 농사꾼 이원범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 철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자유로웠을까요? 즉위식은 화려했습니다. 백관이 절을 올렸고 축하 인사가 열렸죠. 궁궐 안팎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랬을 뿐입니다. 철종은 즉위한 뒤에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첫조의 자리. 철종은 어좌에 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그 앞에 도열했죠. 그들은 모두 철종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니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신들이 국정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철종은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전하, 삼정의 문란이 심각합니다. 군포, 전세, 황곡 모두 개혁이 필요합니다. 철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몰랐습니다. 삼정이 뭔지, 군포가 뭔지, 황곡이 뭔지. 더 고통스러운 건 경연이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모두 경연에 참석해 경서를 공부했죠. 세종도, 정조도 모두 경연을 통해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철종은 경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신하가 대학을 읽습니다. 건물치지, 성의정심, 철종은 멍하니 듣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신하가 묻습니다. 전하, 경물치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침묵. 철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신하가 거듭니다. 전하, 성의정심이 정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침묵. 신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시선을, 어떤 이는 경멸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종이 입을 엽니다. 신하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나는 원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이토록 어려운 말을 하는가.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철종의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서 나는 무식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왕이니까요. 정연이 끝나면 철종은 혼자 남습니다. 긴 배전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강화도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어떤 신하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왕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왕이 의견을 내도 묵살했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력은 철종에게 없다는 걸. 진짜 권력은 안동김 씨에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작은, 철종의 장인이자 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인물이었죠. 그는 왕이 아니라 사위를 대하듯 철종을 대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조차 함부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하, 이 안건은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지시였죠. 철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철종은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한자를 완벽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철종은 그것을 펼칩니다. 그러나 읽을 수 없습니다. 안동김 씨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전하, 이 상소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철종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읽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내용을 왜곡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숨긴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상소를 별 문제 없다고 요약한다면 왕은 알 수가 없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밀란 보고서가 일부 불순분자의 소유로 축소 보고됐습니다. 철종은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죠. 철종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어저에 앉아 있었지만 그건 그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졌고 진짜 권력은 다른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왕이 있지만 왕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철종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왕이 되기 전 강화도에서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역적의 자손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있었다 해도 그녀를 왕비로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철종의 왕비는 철인 왕후 김씨,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즉 철종의 장인은 안동 김씨의 실권자 김문근이었죠. 철종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결혼식 날 철종은 처음으로 왕비를 봤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을까요? 다정했을까요?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왕비는 남편의 동반자가 아니라 친정의 감시자였죠. 철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든 게 보고됐습니다. 침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소는 궁녀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궁녀들 중 상당수가 안동김 씨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사생활까지 감시당한 겁니다. 철종과 철인왕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특별한 애정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14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사랑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철인왕후도 불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녀 역시 정략 결혼의 희생자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가문의 명령으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철종과 철임왕후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후궁에게서도 자식이 없었.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불임입니다. 철종이나 철인왕후 중 한 명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섬뜩합니다.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안동 김씨 입장에서 철종의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왕위 계승 라인이 생깁니다. 철종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권력을 잡으면 안동 김씨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 그 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글을 읽고 정치를 배우고 자기 의견을 가진다면, 그건 안동 김씨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식을 못 갖게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신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은밀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약초를 먹이거나 특정 처방을 쓰는 방식이었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의심스럽습니다. 왕과 왕비가 14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자식이 없다? 후궁도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에게서 자식이 없다? 통계적으로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철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자식조차 가질 수 없는 왕. 왕실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왕.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적어도 언젠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천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낳고 키울 수는 있었죠. 그러나 왕이 된 뒤에는 그 작은 행복조차 빼앗겼습니다. 철종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혈육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 하나. 철종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14년 동안 그저 꼭두각시로만 살았을까요? 실록을 자세히 보면 미세하지만 저항의 흔적이 보입니다. 1857년, 철종 8년. 철종은 과거 시험 제도를 손보려 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이유였죠. 당시 과거 시험은 안동 김씨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합격자를 사실상 그들이 정했죠. 돈을 주고 급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철종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다. 개혁해야 한다. 이건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 기반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신하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과거 제도는 조상들이 만든 것입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거였죠. 철종은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죠. 결국 무산됐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1860년, 철종 11년. 철종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었죠. 당시 삼정의 문란은 극심했습니다. 분포, 전세, 환공 모두 부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착복하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었죠. 철종은 이를 시정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래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산됐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면 지방 관리들의 착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은 대부분 안동 김씨의 사람들이었죠. 1862년, 철종 13년.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진주밀란, 임술 농민봉기.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세도 정치에 분노했고 지방 관리들의 착취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고 관할을 점거했습니다. 이때 철종은 처음으로 강하게 나갑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처벌하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자들을 벌하라. 왕명이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몇몇 관리들이 파직됐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안동김 씨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으니까. 철종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었으니까요.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밤늦게까지 문서를 보시며 탄식하셨다. 무엇을 탄식했을까요? 자신의 무력함? 백성들의 고통?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망? 철종은 분명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꼭두각시가 되게 거부했습니다. 비록 미약했지만, 비록 매번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막혔습니다. 권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1863년 철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기록에는 폐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폐결핵이죠. 그런데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철종은 여색과 술에 빠져 지냈다고, 정사는 안중에도 없이 향락만 즐겼다고. 정말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글을 못 읽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상소문을 읽을 수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점현장에 앉아있으면 모욕당하고, 조정에서는 무시당하고, 궁궐 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데,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그 굴욕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여색이라도 탐하지 않으면 그 고독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동김 씨는 철종이 술과 여색에 빠지길 원했습니다. 왕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궁녀들을 보냈습니다. 술을 권했습니다. 왕이 쾌락에 빠져 있으면 권력은 더 공고해집니다. 왕의 향락은 정치의 문란을 덮기 위한 안동김 씨의 계산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종은 소모됐습니다. 1863년 가을, 철종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며칠 동안 심한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피를 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궁궐에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종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1864년 1월 16일, 철종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사망합니다. 나이 33. 후사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도했을까요? 아마도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던 그 시절로? 기록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했죠. 백성들은 슬퍼했지만 조정은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왕위는 또다시 비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동김 씨가 다음 왕을 정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계산이 빗나갑니다. 흥선대원군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했고 정치적 소환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통해 권력을 잡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왕이 된 뒤 흥선대원군은 안동김 씨를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숙청이었죠. 수십 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철종 이후에야 왕권이 돌아온 겁니다. 그가 평생 갈망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왕이 쉽게 이뤄냈습니다. 만약 철종이 이걸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철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능한 왕, 태도 정치의 꼭두각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 정말 그럴까요? 철종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배제됐습니다.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왕이 될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권력은 모두 빼앗긴 채였고 결정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종이 철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정조가 철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권력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무력합니다. 철종은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시작조차 허락되지 않은 왕입니다. 그는 싸울 무기도 없이 전장에 내몰린 병사였고 배울 기회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거 개혁을 시도했고 세금 제도를 바꾸려 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미약했지만 저항했고 무력했지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무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능한 건 누구였을까요? 철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능한 건 그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왕으로 대우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를 선택해 놓고 선택권을 주지 않은 세력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겁니다. 철종은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 중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어봤고 배고픔이 뭔지 알았으며 천민처럼 살아봤던 왕이었으니까요. 그가 세금 개혁을 시도한 이유도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려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관리들이 얼마나 착취하는지.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던 왕. 개혁을 원했지만 그럴 권한이 없었던 왕. 어쩌면 철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백성과 가까웠던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권력이 있었다면,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 그가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엔딩. 왕이 아니었던 왕. 조선의 왕들 중에는 영웅도 있었고 폭군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한글을 만들었고 정조는 개혁을 이뤘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았고 광해군은 중리별교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철종은 닫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고 폭군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선택됐고 이용됐으며 버려졌습니다. 철종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었던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화도의 농사꾼에서 조선의 왕이 된 남자. 그러나 끝까지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그는 14년 동안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진짜 왕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철종은 희생자였습니다. 세도 정치의 희생자였고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으며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밤의실록이 기록하는 철종. 그는 조선에서 가장 조용한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비극,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비극. 그러나 어쩌면 가장 슬픈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왕이 됐고, 왕이 된 뒤에도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야기. 오늘 밤 우리는 철종을 기억합니다. 무능한 왕이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으로, 실패한 군주가 아니라 희생당한 인간. 오늘 밤의실록 철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